지금부터 자, 다시 한번 95, 하세요. 다시 녹화 시작됐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사무총장 김기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부터 95호 화평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문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환영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새해 신축년 들어서 가지고 처음에 하는 회의에 우리 합평회의에 우리 정성윤 선생님하고 조기준 선생님이 오신 거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즐겁고 또 유익한 합평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전부 다 혹시 다시 이 녹화가 되면은 우리 에세이스트 가족들이 볼 텐데 전부 이 기회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회장님 인사를 먼저 들었는데요.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종환 발행인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백문현 회장님은 금방 인사하셨는데 다시 한번 아까 순서가 조금 제가 바뀌었습니다. 백문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정승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곤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특집 작가 조기순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기순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담을 맡아주실 조성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현입니다. 네. 네, 제가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백문현 선생님 환영사를 먼저 했죠. 죄송합니다. 늘 해도 이렇게 또 실수를 합니다. 원래는 신인상 수상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이번에 95호에는 한 분이 등단을 하셨었어요. 신인상 수상하시고 등단을 하셨는데 윤한무 선생님이시라고. 근데 좀 연세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좀 그 전에 사고를 당하셔서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좀 있으셔서 사정상 못 들어오신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진을 4분 모신다고 했는데 또 배혜금 선생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고 3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임은봉 선생님도 모셨는데 임은봉 선생님께서 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선 멀리 제주도에 계시는, 제주도에서 삼방일기가 치를 쓰신 정승윤 선생님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글 쓰시고 또 제주도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그러니까 문학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들려주실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승윤 선생님. 예. 글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섬에 있어가지고 외로운데 코로나 시국까지 겹쳐가지고 더구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의 만나지도 못하고 거의 방콕하고 있다고 할까?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글을 열심히 쓰냐 하면 또 그게 안 되대요. 역시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서 부대끼고 살아야 뭔가 에너지도 생기고 글 쓸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침체되거나 퇴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번에 삼방일기 시를 발표했는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조금 작가 입장에서 독자들한테 실망을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좀 했는데 다행히 또 어떤 분이 좋은 총평을 써주셨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총평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반성이 되는 것이 역시 나도 가장 중요한 일이 나무 작품을 읽어야 되겠구나. 우리 수필 작가들 가장 큰 그 폐단이 나무 작품을 잘 안 읽어주는 거. 이게 가장 큰 폐단인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분은 심지어 잡지 오면은 나는 내 글만 읽는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 글을 읽고 관심을 표명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가장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촌평을 하나 썼습니다, 이번에. 에, 촌평란이 부활돼서 다행이고요. 우리 작가들이 좀 활발하게 이 촌평 맛을 다시 일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예.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요번에 필진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드리는데, 그전에도 또 한 번 왔을 때, 책이 왔을 때 한 번 읽었는데, 또 선생님께 전화 드리기 전에 또 제가 한 번 읽고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었죠. 근데 선생님 전화 목소리를 듣는데 왜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울컥해? 너무 반갑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코끝이 찡해가지고 괜히 제가 생각해도 저거 막 너무 가슴을 이상했어요. 녹여? 그래가지고, 예? 가슴을 녹여? 아니 그게 저도- 아니라 막 괜히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갑고 코끝이 찡하면서 그냥 그 글하고 이런 게 뭐가 이렇게 딱 맞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 제주도에 또 놀러 혹시 가게 되면은 또 들리라고 하셔서 가게 되면 또 꼭 선생님 들리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꼭 제주도 오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근데 예. 제주도 어디 사세요? 제주 사시나요? 성북 서귀포 사시나요? 민속촌에서 그 조그만 가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 집은 이제 여보세요? 멈췄는데? 멈췄네. 자, 예. 예, 이제 살아났네. 네, 왔다가 네. 담가봐. 예. 그러면은, 다음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쓰신 이태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태곤 선생님, 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상담도 하시고, 하신 거 쓰셨던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걸 느끼시고, 보고 쓰셨는지 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태곤 선생님. 네. 아니, 저는 느닷없이 오늘 그 얘기 하시지 연락을 말라 받고. 그랬잖아요.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셨나? 내가 이게 역시 경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경청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상담하는 거는 무슨 진로 상담 이런 게 아니고, 이상심리.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대학원 수준의 공부라고 해야 되나? 꽤 어렵습니다. 자격증 따는 게. 그런데 저는 그 수필에도, 뭐 이렇게 기술을 했지만서도, 저는 하다가 말았어요. 이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상담사들도 실제로는 상담을 받아요. 슈퍼비전한테. 그 정도로,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지금 나이가 30 초반 된 남자아이인데, 20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게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근데 지금 저하고 지금 한 1년 넘게 상담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 이게 정말 심리 상담사가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이거 제 나이에 또 이게 뭐 자격증 딴다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자 해서 책은 엄청나게 읽고 있습니다. 심리학 책은 엄청나게 읽고 있고,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 친구 하나 정상인 만드는 게 보람이죠.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항상 보면 선생님께서는 도전을 끝없이 하시더라고요. 이 컴퓨터만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시겠다고 하셨던 분들께서 못 들어오시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이태곤 선생님께 말씀을 모시고 다른 분들한테 또 여쭐 수가 없어서 이태곤 선생님한테 사실은 여쭤서 모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필진을 4분 모셨는데 지금 2분이 못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또 신인상 윤한무 선생님께서도 못 들어오셔서 그냥 바로 그 특집 작가 대담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순 선생님 특집 작가이신 피자 한쪽 외에 5편을 쓰신 특집 작가 조기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대담은 그 평을 써주신 조성현 편집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2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하긴 저도 이번에 안녕하세요. 95호에 참, 김정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95호에 제 글이 원고를 너무 많이 제가 분량을 많이 차지해갖고, 이 끌림, 수필도 이번에 오랜만에 한 편 발표했고, 작가론도 발표하고, 또 편집 후기까지 해갖고, 너무 종이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조기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저랑 작가론 쓰면서 통화도 여러 번 하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 선생님과 굉장히 네. 뵙지 못하지만 네.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5편의 특집 글뿐만 아니라 다른 글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에세이스트에 실린 선생님 글도 다 읽어봤는데 역시 작가의 글을 다른 분들의 글을 많이 읽으면서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분을 더 많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아까 정승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필을 읽어야 된다는 그 말은 정말 저도 공감하는 게 수필 한 편 한 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우주, 한 사람이 하나의 소우주인데 그 소우주의 삶이 드러나 있거든요. 이게 어떤 네. 평론가적 입장에서 문학성이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고 어느 글이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같이 느껴보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편집장 일을 맡아보다 하다 보니까 편집 원고 오는 걸 다 읽어보게 되거든요. 자세히 이제. 그래서 저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선생님 글은 피자 한쪽, 선밭, 털내기, 남편의 등, 뷰가 좋은 집 5편 이번에 이제 실어졌죠. 정말 농담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갈까요? 네네. 네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품 네. 피자 한쪽 관련되는데 작품 피자 한쪽 상당히 특이한 작품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작은 언니가 암이 재발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네. 전주에 사시는 언니께 병원에 문병을 갑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여러 가지 엄니 목욕도 시켜주고 하면서 언니가 동생한테 항상 따뜻한 밥을 잘 해주고 했었는데 그 전에 올 때 병실에서 언니가 밥 대신에 피자 한 쪽을 건네줍니다. 먹으라고. 근데 이 따순 밥을 좋아하는 언니의 마지막 식사 대접이라고 이제 작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특집 이 병실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음식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네. 그냥 맛있게 맛있는 척 하면서 먹는 거죠. 다 먹었어요. 네. 먹고 나서 이제 마치 버스에 좌석이 없어서 입석 버스를 타고 저희 휴게소까지 가는데 앞에 서 있는데 어두컴컴한데 저녁 밤에 앞에 있던 여자가 씩 쳐다보면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언니가 피자 한 쪽 주면서 먹으라고 해서 그 글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형제간의 슬픔을 알 수 있는 글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거기서 끝났으면 평면적인 글이었을 텐데 이 글이 입체화된 거는 바로 여기서 그 여자가 버스에서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냄새 난다고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작가는 휴게소에서 내려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아마 다 개연했겠죠, 이제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피자를 전혀 먹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평면이 입체로 화되는 그런 걸처럼 저는 느꼈는데, 버스 안에서 그 여자의 등장과 그 여자가 한 말이
이 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음,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니를 보고 이제 마음이 아팠고, 이것이 언니가 해준 마지막 밥이다라고 그 피자를 이제 꾸역꾸역 먹었는데, 어쩌면 이 고기에서 끝났다면 아마 이거는 언니와 그런 자매지간의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피자 한 쪽이 그렇게 끝났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그 여자가 툭 치면서 냄새 나니까 저리 비켜주세요라고 하는 말에 정신이 뭔가 번쩍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원망스럽고 나는 이제 자매를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에 있어서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데 그 말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토할 것 같아서 정말 화장실로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집에 와서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고 나서 그 여자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거에 대한 거로 글을 한 편을 이렇게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그거까지만 쓰면 자매의 그런 애틋한 말이라든가 그걸 또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을 원망하는 글로 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하면서 생각을 확장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오히려 이 여자분의 그런 출연이 갈등 구조를 만들면서 하나의 장치가 되면서 수필로 쓰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 아픔만 생각하고 원망을 했지만, 그것으로 또 다른 면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완전한 수필이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글을 쓰지 않으셨으면이죠. 만약에 그렇죠. 수필가로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 마음속에 남았을 것이고, 그 그렇죠. 언니한테 대한 아련한 건데, 이걸 갖다가 두 네, 개가 믹스가 되면서 또 하나의 맞습니다. 새로운 작품화된 거죠. 그렇죠. 결국 수필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네, 그 여자를 괜히 원망만 했었지, 예, 네, 원망만 했던 그런 한 사람이 그냥 어떤 해프닝 그런 거였는데 수필을 쓴으로 음, 인해서 예, 그 여자분의 그런 동기부여가 저를 또 한번 돌아다보게 하고 마음을 네. 삭혀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고, 그렇지요. 그 장치를 수필해서 그 장치를 네네. 연결시킨 그 대목이 상당히 저는 특이하다가 봤습니다. 네, 네, 네. 일반적으로 보통 언니와의 아련한 추억에서 대부분 글이 끝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네. 읽고 네, 네. 끝나는데 어떤 이 특이한 사건을 갖다 그쪽 연결시키기가 좀 쉽지 않은데 선생님은 잘 연결시키셨어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대목으로 인해서 입차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이 이야기 어, 중에 네네. 네, 거기 작가가 지금도 자기는 피자를 먹지 못한다는 게 네네. 가장 결정적이지 음,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언니를 보내는 그 슬픔을 지금 이 네네. 작가는 아직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네. 아직도 피자를 먹지 못한다는 게 그를 이제 훨씬 더 입체화시켰다는 거죠. 이게. 네네. 네. 그래서 이 토론 중에 어찌 그 말은 아직 안 나오나 하다가 제가 아, 지금 듣게 됐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그렇죠. 네. 여자의 등장이 아니었으면 그냥 언니가 마지막으로 해줬던 언니가 따순밥이라고 한 거를 대신 이거라도 먹고 가 했을 때 언니와 마지막 밥이라 해서 더 맛있게 피자를 먹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네. 언니와 마지막 밥이기 때문에 정말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끌어올렸던 것이 그 여자의 등장이었고, 거기서부터 더 음, 생각이 커졌고, 결국은 언니를 젊은 나이에 보내는 거에서 도저히 피자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도, 피자를 못 먹겠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체하고. 그래서 예. 아직도 마음에, 그런 언니에 대한 생각, 아쉬움, 이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오랫동안 남아 있으셨는데, 그 네네.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 감정이, 아마 네네. 지금 이 다음 질문과도 조금 연결이 되긴 됩니다. 뭐냐면, 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버님은 아들이 없다는, 딸만 넷이죠? 아들이 네네네. 없다는 이유로 노름으로 땅을 많이 날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황을 네네. 하셨고요. 아들이 없어. 네. 넷째 딸, 선생님이 넷째 딸인데, 넷째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에서부터 억울하다는 말, 억울한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 주변에서 네가 뭐 네네. 하나 달고 나왔으면 네 아버지 저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네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심지어 네. 언니들도 그 주변에 네. 가다 보면 집 주변에 땅들, 이 땅도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날렸다. 맞아요. 그리고 언니들도 원망 아닌 원망 비슷한 걸 갖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선생님도 그 가슴에 오랫동안 뭉친 그 한까지는 아니라더라도 맺혀 있었죠. 그리고 네네. 어머니도 아들 못 낳은 게 왜 어머니 여자 죄가 아닌데, 어머니도 그 아들 낳지 못했다는 죄 아닌 죄로 인해서 평생을 한을 안고 사셨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땅, 선밭, 그 땅을 갖다 밭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일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가꾸십니다. 자, 그렇게 네. 되면 아버지도 아들 없으면 어땠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모든 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일 텐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넷째 딸 선생님, 조기준 네. 선생님 세 사람은 상호 대리적 관계에서 서로 또 네네. 스스로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자, 이게 선생님께서 문학을 하신 이유가 이것과 연결이 됩니까? 이거 그렇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문학과 접목을 시켰고 선생님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음, 문학을 그, 하신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문학을 한 이유는 아마 이거랑 아마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귀를 네. 알아들을 때부터, 아이고, 하나만 달고 나오지, 이 소리가, 결국은 언니들도 그 중에 누가 있었으면 좋지만 언니들은 이거는 내 음, 차례가 아닌 것 듯이 스르르 넘어갔는데 아들 하나 더 낳을까 해서 늦게 낳는데 또 딸이니까 음, 그것이 음, 저한테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짐이 됐던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그런 게 너무, 불편했죠, 마음에. 그리고 정말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또 딸로 태어나서 이런 소리를 듣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은 저것도 우리 땅이고, 여기도 우리 땅이고 하니까 또 그런 서름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아들로만 태어났으면 이것을 다 지켰을 텐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쁘게 말은 안 하셨지만 아쉬움에 그런 말을 듣다 음, 보니까 저는 나름 생각이 많아서 그거를 하나씩, 처음에는 뭐 일기에다 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음,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늘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네,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의 마음이나 이런 갈등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아마 글쓰기의 바탕이 그 일기로부터 네, 시작이 됐는데 더 일기를 열심히 썼던 것은 그런 환경에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저는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예, 그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 것을 회복하려고 아니면 풀어내려고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수필을 쓰게 된 글쓰기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결국은 그런 말 때문에, 가족적인 가정의 환경 때문에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학하고 접목을 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늘 보는 게 아버지가 이제 그러면서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네, 어머니랑 저와의 이제 유착 관계가 조금 더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어린 음, 마음에 그냥 어머니가 가엾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 사춘기, 중학교 이렇게 가면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성별 관계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음, 이것이 엄마의 잘못이 아닌데 엄마는 음, 늘 이거는 내 잘못인 양 너무 조용히 아무런 불평도 안 하시고 안으로 삭히시고 음, 이러면서 엄마도 피해자고 저도 피해자 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건 너무 부당하지 네, 않나? 엄마 맘대로 되는 음, 일도 아니고 나도 내 맘대로 태어난 건 아닌데 예, 그러면서 음,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수필에 풀어내면서
그 안에 엄마를 보니까 또 그 안에 저가 있는 거예요. 예, 엄마 속에 결국 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아버지는 왜 그러셨지라고, 그 술만 드시던 아버지가 사춘기 때 너무 싫었죠. 네. 좀 창피하다 그럴까? 그리고 그냥 없더라도 그 재산을 지켜주셨으면 저도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이제 더 글을 많이 쓰면서 아버지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보다도 자식이, 아들이 많은 집 사람들이 더 이렇게 기를 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 것은 자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늘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지셔서, 자식도 없는데 이 돈, 이까지 농토 뭐 누굴 물려주려고 내가 이걸 놔두냐?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겠다 싶었어요. 시대적 배경에서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사르셨던 그 마당 같은, 마당, 안방, 그냥 집터를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시대적 배경으로 아버지도 참 아프셨겠다. 정말 내 네. 맘대로 된다면, 제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래서 수필을 씀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이해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정말 거의 저랑 같다라는 생각에, 예,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애잔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저의 성격도 이제 좀 시각이 넓어진 거죠. 글을 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의 네. 변화도, 어떤 아픔이 좀 있었다면 그것을 글로 풀어냄으로 인해서 좀 순화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 본래 이제 그냥 한 사람으로, 그때는 내가 좀 자존감이 떨어졌고, 어디에 이렇게 쑥 나서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글을 씀으로써 나를 드러내니까 이제 비로소 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바로 수필의 치유의 힘, 치유의 효과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글을 쓰지 않고 수필을 쓰지 않으셨더라도 아버님을 이해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서로 간의 화해, 그리고 본인의 자신의 자존감을 갖다 세우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글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을까요? 글을 썼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게 저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수필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기능과 네, 역할과 치유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은 완전 옛날에 자존감 많이 떨어졌었는데 자존감을 네. 완전히 회복하셨나요? 100% 정상적으로 그렇진 돌아왔나요, 않은 이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쓰셔야 되겠네. 네네. 그것이 어릴 적 환경이, 그 자양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환경에 네. 어떻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좀 어른이 돼서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네. 수필을 쓰면서 저를 찾으면서 좀 많이 회복은 됐지만, 원초적인 건 네. 아직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그 대담 중에 질문 혹시 하실 게 있으면 바로 질문도 같이 하면서도 좀 하면 계시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라도. 예, 제가 하나 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선생님, 네. 회장님. 예. 우리 조기준 선생님은 전부 딸만 내신 집에서 그렇게 형제들, 자매가 전부 딸만 있습니까? 아들 하나도 없어요? 네, 아들이 없습니다. 아, 아들을 어머니가 낳으시기는 하셨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위에 처음에, 그런데 이제 6.25도 겪고 이러면서, 예,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상당히 그 양반집에서 태어나셨고 또 양반이신 것 같은 게 왜 네네. 그러냐면은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착 하나로 하는 게 양반이거든요. 우리 같이 섞어 놓으면은 이건 쌍놈이잖아요. 우리 아들 놓고 딸 놓고 이거 자랑 하나도 할 게 아니라고. 저기 이태곤 선생님도 전부 딸만 쫙 나가지고 지금 양반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조기 선생님은
아주 그 양반집의 딸이라 하는 그런 자존심 갖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뵈면, 네,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버님이 술은 드셨지만,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평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뵈면, 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그 자존감도 되찾고, 네네. 더 자신 있게 떳떳하게 잘 살아야지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이번에 글 읽으면서 50분이 지금 50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아, 진행을 그래요? 조금 빨리 조금 해주세요. 네, 예, 네, 네네네. 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그 수필에서 작가와 화자가 분리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유는 그 작중의 나와 실제의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설은 워낙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수필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훤히 잘못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진정성이 여부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작가론을 쓰면서 조규준 선생님 글에서는 그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하나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자, 작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 진정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그거 있다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보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가 이제 뭐 글은 곧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영광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한데 이걸 제가 제 글을 가지고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좀 쑥스럽습니다만 그 수필을 처음에 쓸 때 자기의 그 잔잔한 이야기를 그대로 좀 풀어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수필도 변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에 문학성을 넣어야 된다. 우리 이제 특히 김종환 교수님께 잘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품을 작품으로 본다고 하지만 거기에 진정성이 없으면 글맛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글 속에 네. 내가 살아 있어야지 되고 그 글이 되려면 진정성을 넣어야지만 남의 글이나 남의 생활을 넣는다는 것은 베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 내면에 진실을 네. 담아야지 그 글의 문학성도 살아나고 진실이 음. 있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은 있지만 진정성 있는 글로 작품성을 문학성을 좀 더 돋보이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보면서 선밭에서도 있죠. 선밭에서도 아버지 이야기를 볼 때, 그 네, 쉽게 쓰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쭉 쓰신 거 보고 그런 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학적 네, 장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네, 그게 본인이 속에서 토해내야지. 여기 이 안에 걸 네, 드러내야지 결국은 그게 이제 본인이 치유가 되는 건데, 그런 걸 갖다 네, 네, 드러내는 걸 보면서 진정성이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에는 요거 이제 질문이 한 두 가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스스로 가족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네, 많은 여성 작가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나는 살림만 하다 보니까 쓸 게 네, 가정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네, 네, 쓸 게 별로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회 이야기, 사회성 있는 건 전혀 못 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올해 작년도에 그 작품상 받은 대탕 있죠, 대탕. 네, 네, 선생님 그 작품 대탕 보게 되면 상당히 그거는 그 사회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네, 네, 그 저희 대탕에서는 전쟁, 6.25라는 전쟁이 가져온 일상의 훼손, 가정이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버님께서 인민군에서 탈출해갖고 넘어오셨으니까, 네, 네, 인민군이 아니라 북한군한테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네, 네, 남아오셨으니까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또 일상이 훼손된 것 같다 그리고 있고, 이번 선밭에서는 남아선호 사상 문화가 가져온 가족의 고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네, 결코 선생님 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성이 있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자, 앞으로 그러면 사회성 있는 글을 거창하지 않더라도 네, 네, 사회성 있는 글을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네, 앞으로 향후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 두 가지 아, 네, 질문입니다. 네, 네, 네.
사회성 있는 글은 예, 당연히 써야 된다고 보고요. 또 쓰고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작은 글이 페이지가 원고지 15매 안팎의 짧은 글이지만 예, 그 안에 이런 시사성이 제기되는 것을 녹여서 쓰는 것이 그 수필 쓰는 사람의 또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제가 집에서 세탁기에서 빨래가 엉켜갖고 아이고 이놈의 빨래 왜 이렇게 엉켰어 하면서 빨래를 막 터는데 거기서 이렇게 돈이 몇 장이 지폐가 뚜루룩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나온 돈인데 나는 돈 세탁을 했다 그래갖고 제목으로 돈 세탁을 하면서 그때 네. 마침 그런 이제 사과 박스라든가 돈 세탁하는 것이 한참일 때인데 그런 글을 썼을 네.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기발하다 주제가 소재를 잘 찾았다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고요. 발표는 안 했지만 저는 이제 어린이들 요즘에 또 마침 부각이 됐는데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을 해서 그런지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많거든요. 어린아이들 정서적 학대, 뭐 이렇게 체벌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이라도 그런 정서적 학대라든가 또 요즘 사회적 약자, 뭐 저희도 다 약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은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시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녹여서 풀어내는 것이 저희 글 쓰는 사람의 책임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 네, 기대가 앞으로 열심히 기대를 많이 배워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배워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부족한 글을 평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종환 교수님께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걸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 네. 아니, 뭐,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고, 그러니까 저는 조기수 선생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줄 저는 미처 몰랐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정승윤 선생님 멀리서 저기 제주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조기순 선생님한테. 들어보신 영광입니다. 정 선생님이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예, 선생님 작품 잘 읽었고요. 네. 두 번째 작품, 손밭에서. 예, 네, 선밭. 그 작품은 우리나라 농촌이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농촌의 현실 같은 걸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피자 한 판에서는 그 여자가 그렇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은 네. 전혀 대응하지 못하셨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바로 한 5걸음 뒤에 가서, 네.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못 서 있고, 약간 네. 떨어져서 가운데서 아주 다리에 힘을 꽉 주고, 그 다음 손잡이를 꽉 잡고 중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 손으로 입을 막고, 그래도 나왔지만, 들숨을 계속 쉬고, 날숨은 살짝 그냥 호흡할 정도로만 참고 네. 왔어요. 네네. 네. 미안하기도 저는 했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가슴 아프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사회가 너무 무례하잖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연민도 없고 너무 무례하고 자기 중립적인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이 말하자면 이입이 안 되고 서로 그런 고립된 상황? 개인들이 고립된 상황에서 이런 무례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말하자면 언니를 보내는 굉장한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될 분이 그 슬픔조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시각이었다고 봤어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또 이태곤 선생님께서 또 뭐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음, 저는 지금 김종환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서도 뭐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미학적? 리얼리즘적? 모르겠다. 아직 제목을 뭐라고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필은 어차피 리얼리즘이다. 우리의, 뭐 픽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리얼리즘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뭐 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라고 옛날 60, 70년대는 그랬었죠.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의 지금은 우리가 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도 수필은 어쩔 수 없이 리얼리즘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성을 많이 띈 리얼리즘이 아니고 미학적인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미학적인 글이 뭐냐?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미학적인 어떤 그런 시선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일지라도 작가의 통찰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새롭게 이분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네? 라는 측면의 글, 이런 것들이 미학적인 리얼리즘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문의 사조부터 해가지고.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근데 네. 조경 선생님, 아까 우리 우리 정선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실은 이게 철학적이나 미학적인 거나 이런 책들은 제가 많이 보는데, 이게 수필은 제가 사실은 잘 안 읽습니다. 물론 이제 송광천 선생이나 이런 이제 그런 선생님들 그런 글들은 많이 읽죠. 그런 글들은 많이 읽는데, 우리 SS도 여기 이렇게 실린 글들을 저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쉽게 잘 안 가져요. 물론 다른 책들을 읽을 게 많아서 그렇겠죠. 네. 근데 오늘 이거를 하면서 잠시 동안 제가 이게 조경 선생님 뭐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게 이 마지막에 이 선생님께서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쓰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께서 아직도 뭔가 그 화해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화해할 것이 좀 남아있나? 뭐 이런 생각? 제가 최근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쉴러의 미학인데, 쉴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쉴러의 그 미학의 이론은 현실과 이상의 어떤 조화, 감성과 이성의 조화,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제 우리 조경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버님과 뭐 어떤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이 제일 마지막에 글을 쓰지 않았으면은 뭐 이런 글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어떤 그런 화해의 어떤 그 통찰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떤 주제로 해서 글을 쓰면은 참 멋진 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글은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마지막에 뭐 김종환 선생님 총평이 남아있는데, 조성현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95호 엮으면서 뭐 그러니까 뭐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잠깐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현 선생님. 95 엮으면서요. 네. 뭐 매번 똑같이 그냥 뭐 매호 똑같이 엮기 때문에 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점점 나날이 더 우리 작가님들이 좋은 걸 보내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종환 총장님. 발행이님의, 총장님. 네네.
네, 우리 김정한 발행님께서 말씀하기 그 직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조기준 선생님, 경기였죠? 이제 끝났어. 그,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네? 네? 조기준 선생님, 그,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36년? 36년 되셨구나. 그러면은, 저는 저기 문학적인 소양이라도 할까, 평론을 할 그런 입장은 안 되는데, 제가 네네. 남편의 정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작품을 읽으면서, 야, 지금은 언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이후에 아주 예쁘게 지금 잘 살고 계시고, 앞으로 36년은 더 사셔야 될 거 아니야. 두 분이. 네. 네, 그렇게 쓰시면서 그렇게 각오하셨나요? 앞으로 남은 기간 내내 아주 남편의 정을 주물러 주면서 사시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나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남편의 등을 보면서, 그런 마음 찡한 게 있어서, 저도 잘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고 나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살은 만큼 그 어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잔함이 더 이제는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엔 어떤 한 면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가지고 불평을 했는데 지금은 불평을 했다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옆모습을 보든 자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아이고 참 그냥 애잔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스로 또 저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근데 좀 잘 살아야지요. 예, 저는 보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김정환 선생님 네. 말씀하시면 되겠다. 네. 네, 하십시오. 그러면은, 네. 예, 마지막 순서로, 김종환 발행인님의 총평을 듣겠습니다. 오늘 합평에는 참 단절합니다. 특히 뵀던 얼굴들이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오신 분이 우리 정수민 선생님 제주에서 특히 이번 정수민 선생님의 삼반일기는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그 주인공이 또 나왔다는 것 또한 많은 사람이 아주 오늘 기뻐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아주 그리고 우리 조기 선생님 정말 말씀을 이렇게 잘하실 줄은 몰랐어. 네? 그래요? 원래 잘하시잖아요. 예. 말씀 잘하시는데. 역시 특집 작가가 되니까 틀리네요, 이게. 네, 덕분입니다. 아마 특집 작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새로운 것도 보일 거예요, 이게.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어요. 예. 더 열심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조금 더 보이는 시선이 좀 달라졌다고 할까요? 예. 지금 우리 아직 특집 안 한 사람도 있어, 이 중에. 우리 특집 안 하신 분은 바로 특집할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게 결국은 서로가 이렇게 문학계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툭툭 던지는 말을 해서 다 알아. 저분은 저 참 공부 안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최소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평회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수가 만나서 서로가 이야기할 때는 사실 공부가 좀 돼야죠, 이게. 그런 관심을 서로가 이렇게 가져주면서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그냥 잡담하듯이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합평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관심을 갖고
보다 심층적으로 이렇게 읽어주고 뭐다는 그것이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합평에 못 했던 것은 이제 몰아서 했고, 이제 올해는 이 합평은 사실은 이제 정상화된 합평인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합평을 임하는 자세들이 그렇게 또 잘 되신 분도 있었지만은 너무 쉽게 임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반성과 함께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신년 한해식 준비 상황도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창간 기념식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서 우리가 그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래도 얼굴을 보고 뭐다는 그런 맛도 있었지만은 그 맛이 없을 때 이제는 보다 깊어지는 그런 깊어짐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관계를 맺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귀하신 시간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95호 합평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